심장 모니터가 일제히 울렸다. 삐, 삐, 삐 날카롭고 긴 경고음이 복도 전체를 가득 채웠다. 서윤은 간호 스테이션에서 벌떡 일어나며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2시. 세계 병실에서 동시에 경고음이 울린다는 건 7년 경력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었다. 심장이 멈췄다는 뜻은 아니지만 분명히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였다. 복도를 뛰기 시작했다. 흰 운동화가 바닥을 차는 소리만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렸다. 탁, 탁, 탁. 마치 심장 박동처럼 규칙적이면서도 긴박한 리듬이었다. 305호 문을 열자 민수가 어머니 침대 옆에서 손을 떨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산소 마스크를 쓴 환자의 가슴이 들쭉날쭉 불규칙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얕은 호흡이 이어지다 갑자기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기를 반복했다. 서윤은 재빨리 손전등을 켜고 환자의 목에 손을 댔다. 맥박이 느껴졌다. 약하지만 분명히 뛰고 있었다. 심장 자체는 살아있는데 왜 모니터가 경고음을 냈을까? 간호사님,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환자의 상태를 더 자세히 확인했다. 말하고 싶지 않았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자 가족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는 없었으니까. 하지만 민수의 눈빛을 보니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뭔가 심각하게 이상하다는 것을. 심장은 괜찮습니다. 짧게 말했지만 더 이상 설명을 이어갈 수가 없었다. 기계가 환자 신호를 제대로 못 잡았다는 건데 세대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동시에 오작동을 일으킨다는 건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 일이었다. 복도로 나왔다. 맞은편 308호에서도 보호자가 황급히 뛰쳐나오고 있었다. 중년 여성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우리 아버지 숨이 갑자기 멎을 뻔했어요. 서윤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312호 문도 거의 동시에 열렸다. 또 다른 보호자가 같은 말을 반복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난 같은 증상. 천장의 형광등이 한번 짧게 깜빡였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천장을 올려다봤다. 낮은 전자음이 들렸다. 윙마치 누군가 전기 설비를 건드린 것 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는 귀로만 들리는 게 아니라 가슴속까지 파고드는 묵직한 울림으로 느껴졌다. 간호 스테이션으로 뛰어가 중앙 모니터 화면을 확인했다. 손이 떨렸다. 화면에는 녹색 글자로 이상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서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화면을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화면은 변하지 않았다. 분명히 3명의 환자가 동시에 호흡 곤란을 겪었는데 병원 시스템에는 아무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민수가 스테이션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말하고 싶은 게 많아 보였지만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있었다. 서윤도 마찬가지였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단순한 기계 고장이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다. 서윤의 직감은 이게 고장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였다. 이번에는 더 길게 껐다가 다시 켜졌다. 서윤은 시계를 확인했다. 새벽 2시 15분. 환자 호출벨이 울렸던 시각과 정확히 일치하는 간격이었다.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왔다. 아니, 단순한 답답함이 아니었다. 두려움일까, 불안일까, 아니면 뭐라 이름 붙일 수 없는 낯선 감정이 목구멍을 조이고 있었다. 간호사로 일한 지 7년이 넘었지만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환자가 문제인 게 아니라 병원 자체가 뭔가 이상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간호사님, 이거 혹시 병원 자체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간호사로서 환자 가족 앞에서 함부로 병원을 의심하는 말을 내뱉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다. 민수의 말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라는 것을. 다시 305호로 들어갔다. 민수의 어머니는 이제 호흡을 어느 정도 되찾았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가슴이 규칙적으로 오르내리고 있었다.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괜찮으실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마치 자기 자신을 설득하려는 것처럼 들렸다. 서윤은 산소 공급량을 세밀하게 조정하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 괜찮을까? 이 병원에서 이 이상한 새벽에 간호 스테이션으로 돌아와 의자에 앉았다. 손이 차갑게 식어갔다.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몸은 전혀 따뜻해지지 않았다. 모니터 화면은 여전히 이상 없음을 표시하고 있었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병실 전체에 영향을 주고 있다. 왜 그런 걸까? 무엇 때문일까? 환자들은 그저 고요하게 잠들어 있을 뿐인데 형광등이 세 번째로 짧게 깜빡였다. 이번에는 더 빠르게 마치 누군가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서윤은 천장을 응시했다. 바로 그 순간 간호 스테이션 뒤편에서 낮은 전자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삐삐. 얼핏 들으면 단순한 기계 알림음 같았다. 하지만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반복되는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전달하려는 언어처럼 들렸다. 서윤은 귀를 기울였다. 소리는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마치 누군가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처럼. 서윤은 수첩을 꺼내 펜을 들었다. 적기 시작했다. 새벽 2시. 세계 병실 동시 이상 증상 발생. 중앙 모니터 기록 없음. 형광등 깜빡임 3번 관찰. 전자음 규칙적 반복.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기록해야만 했다. 병원이 이 기록을 지우기 전에, 누군가 이 모든 일을 없었던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전에, 새벽 2시의 병동은 더 이상 안전한 치유의 공간이 아니었다. 서윤은 펜을 쥔 채 깊은 생각에 잠겼다. 환자를 지키는 게 병원의 존재 이유다. 그런데 지금 이 병원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환자를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환자를 이용하고 있는가?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피처폰처럼 낡은 병원 내선 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서윤은 손을 뻗어 수화기를 들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무거운 정적만이 흘렀다. 그러다 누군가 전화를 끊었다. 서윤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확신했다.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다음 날 오전 9시. 서윤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3층 회의실 문을 열었다. 커피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평소라면 좋아하는 달콤하면서도 쓴 향이었지만 오늘은 그 냄새가 속을 메스껍게 만들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 했는데 행정팀장이 긴급회의라며 불렀다. 둥근 테이블에는 이미 여러 사람이 앉아 있었다. 행정팀장, 의사 2명, 간호사 대표까지. 모두가 서윤을 향해 시선을 돌렸고 그 시선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다. 서윤은 빈자리를 찾아 앉았다. 손이 차갑게 식었다. 팀장이 천천히 서류를 펼치며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어젯밤 보고된 이상 증상은 단순한 장비 오류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확인된 기록상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서윤은 손에 들고 있던 수첩을 무의식 중에 움켜쥐었다. 여기에 다 적혀 있는데
3명의 환자 정확히 같은 시간, 형광등 깜빡임, 전자음까지 모두 꼼꼼하게 기록했는데 팀장님, 서윤의 목소리가 회의실 안에 울렸다. 생각보다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또렷하고 분명했다. 환자 3명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호흡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팀장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했다. 옆에 앉은 의사 한 명이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중년 남성이었는데 이름이 뭐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어차피 중요하지도 않았다. 간호사님, 환자 상태라는 게 원래 각자 다 다른 법입니다. 고령 환자들의 경우 새벽 시간대에 혈압이나 심박수가 갑자기 떨어질 수 있는 건 의학적으로 흔한 일이에요. 서윤은 자신이 적어온 수첩을 펼쳐 기록된 시간을 손가락으로 정확히 짚었다. 그렇다면 왜 심장 모니터 기록이 순간적으로 일직선으로 뻗었을까요? 기계가 환자 신호를 제대로 못 잡았다는 건데 세 대의 모니터가 정확히 같은 시간에 동시에 멈춘다는 확률은 의학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확률 이야기는 그만하시죠. 팀장이 차갑게 말을 끊었다. 목소리가 낮아졌다. 서윤은 그 낮은 목소리 속에서 무언가를 감지했다. 화가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팀장이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하는 걸까? 회의실이 무거운 정적에 잠겼다. 벽에 걸린 시계의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다. 서윤은 그 소리를 세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열. 누군가 다시 입을 열 때까지 20개의 초침이 지나갔다. 팀장이 서류를 덮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선언했다. 기록이 없다면 그건 없었던 일입니다. 그 말은 서윤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단 한마디로 지워버리는 말이었다. 서윤은 5년 전을 떠올렸다. 그때도 똑같았다. 한 환자가 수술 중 과다 출혈로 사망했었다. 서윤은 수술실 간호사로 그 현장에 있었고 집도의의 명백한 실수를 분명히 목격했다. 하지만 기록에는 환자 자체의 문제로 적혔다. 서윤이 항의했고 그 결과 수술실에서 병동으로 발령이 났다. 기록이 없다면 없었던 일이다.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났다. 쓰디쓴 맛이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아니, 분노라기보다는 허탈함에 가까웠다. 또 이렇게 되는 건가? 또다시 환자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건가?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에는 정말로 떨렸다. 3명의 환자가 같은 시간에 고통받는 걸 이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기록이 없다고 해서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의사가 짧게 한숨을 쉬었다. 간호사 대표는 고개를 돌려 서윤을 쳐다보지 않았다. 아무도 서윤의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서 간호사님, 과로이신 것 같으니 오늘은 푹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과로. 그 단어가 서윤을 무너뜨렸다. 미쳤다는 뜻이었다. 환각을 봤다는 뜻이었다. 서윤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문을 향해 걸었다. 문을 열고 나왔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졌다. 너무 밝았다. 눈이 부셨다. 서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섰다. 차가운 벽이 등을 식혔지만 오히려 그 차가움이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다. 환자를 지켜야 한다. 그게 간호사니까. 하지만 도대체 어떻게 지켜야 할까? 병원 자체가 적이라면 어떡해. 발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민수였다. 그는 복도 저 끝에 서서 망설이고 있었다. 다가와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 같았다.
서윤은 손을 들어 가볍게 흔들었다. 괜찮다는 뜻으로. 하지만 실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민수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려 있었다. 밤새 잠을 한숨도 못 잤나 보다. 어머니 곁을 지키느라. 서윤은 바로 알아챘다. 민수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간호사님, 민수의 목소리가 낮았다. 병원이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죠?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다. 간호사로서 환자 가족에게 병원을 의심하라고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침묵 자체가 곧 대답이었다.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어젯밤부터 모든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소리, 어머니 상태 변화까지 빠짐없이 다 적었어요. 서윤의 가슴이 뛰었다. 혼자가 아니었다. 기록하는 사람이 또 있었다. 지워지지 않는 기록을 만들고 있는 사람이. 계속 적으세요. 서윤이 처음으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병원은 전산 기록을 마음대로 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손으로 직접 쓴 기록만큼은 절대 지울 수 없어요. 민수가 희미하게 웃었다. 슬픈 미소였지만 동시에 포기하지 않은 미소이기도 했다. 그날 오후 서윤은 병동 근무를 이어갔다. 환자들을 돌봤다. 체온을 재고 약을 나눠주고 상태를 확인했다. 일상은 평범하게 계속됐다. 하지만 평범하지 않았다. 복도 끝 형광등이 또다시 짧게 깜빡였다. 서윤은 재빨리 시계를 확인했다. 오후 2시 12분. 12시간 전 새벽과 정확히 똑같은 패턴이었다. 서윤은 수첩을 꺼내 적었다. 오후 2시 12분. 형광등 깜빡임 관찰. 주기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새벽 2시, 오후 2시. 정확히 12시간 간격. 누군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저녁이 됐다. 서윤은 병원 휴게실에 홀로 앉아 식은 커피를 마셨다. 쓴맛이 정신을 깨웠다. 수첩을 펼쳐 지난 이틀간의 기록을 차근차근 다시 읽었다. 새벽 2시, 오후 2시. 형광등 깜빡임. 전자음. 환자 이상 증상. 기록 삭제. 패턴이 선명하게 보였다. 누군가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었다. 왜 그런 걸까? 무엇을 위해서? 서윤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천천히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병원 건물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섬뜩하게 서늘했다. 마치 피처럼 붉었다. 삭제된 흔적을 찾아내야 한다. 병원이 지운 기록, 바로 그 흔적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오늘 밤 전산실로 간다. 민수와 함께 지워진 기록의 흔적을 반드시 찾아낸다. 병원이 필사적으로 감추려는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다. 휴게실 형광등이 갑자기 깜빡였다. 서윤은 천장을 올려다봤다. 불빛이 불안정하게 흔들렸다. 마치 누군가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느껴졌다. 알고 있어.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 서윤의 등줄기에 차가운 소름이 돋았다. 밤 10시. 야간 병동은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다. 서윤은 간호 스테이션에 불을 줄이고 민수와 마주 앉았다. 희미한 불빛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반쯤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다. 민수가 가방에서 조심스럽게 작은 장치 몇 개를 꺼냈다. 이게 전력 기록기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 장치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검은색 플라스틱 케이스로 되어 있었고 작은 액정 화면과 몇 개의 버튼이 달려 있었다.
전기가 약해졌다 세졌다 하는 순간을 정확한 시간과 함께 자동으로 기록하는 장치입니다. 병원 전산 기록은 마음대로 지울 수 있지만 실제로 발생한 전력 변화의 물리적 흔적까지는 지울 수 없을 겁니다. 서윤은 장치를 손에 받아들었다.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었다. 이 작은 기계가 과연 병원의 거대한 거짓을 드러낼 수 있을까?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해야만 했다. 민수가 또 다른 장치를 꺼내 보였다. 이건 전파 기록기예요. 보이지 않는 전자기 신호가 갑자기 강해지면 경고음을 내고 동시에 그래프로 패턴을 기록합니다. 서윤은 두 개의 장치를 번갈아 보며 생각했다. 아마도 전문 장비는 아닐 것이다. 민수가 어디서 어떻게 구했는지 물어보고 싶었지만 묻지 않았다. 지금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장치들이 만들어내는 기록은 누구도 함부로 지울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어디에 설치하는 게 좋을까요? 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수는 미리 준비해온 병동 평면도를 펼쳤다. 손가락으로 복도 끝 구석을 정확히 가리켰다. 형광등이 자주 깜빡이는 곳, 그리고 의류 보관실 같은 곳이 좋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드나들지 않는 곳이어야 발각될 위험이 적으니까요. 서윤은 평면도를 응시하며 패턴을 파악했다. 복도 끝, 의류 보관실, 전산실 근처, 모두 전기 설비나 배전방과 가까운 위치였다. 두 사람은 조용히 일어났다. 서윤이 먼저 복도로 나갔다. 환자들은 모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가끔씩 들리는 뒤척이는 소리, 낮은 기침 소리, 산소호흡기의 규칙적인 바람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채우고 있었다. 익숙한 밤의 소리들이었지만 오늘은 달랐다. 귀를 기울이면 그 익숙한 소리들 너머로 뭔가 다른 소리가 아주 희미하게 들리는 것 같았다. 낮은 전자음 같은 것이. 서윤은 복도 끝 콘센트에 조심스럽게 전력 기록기를 꽂았다. 작은 녹색 불빛이 들어오며 작동을 시작했다. 민수는 의류 보관실 쪽으로 향했다. 서윤은 주위를 경계하며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복도 중간쯤에 감시 카메라가 하나 있었지만 이 복도 끝까지는 화각에 잡히지 않는 위치였다. 민수가 돌아왔다.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설치가 완료됐다는 뜻이었다.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민수가 낮게 속삭였다. 서윤은 손목 시계를 확인했다. 밤 10시 30분. 새벽 2시까지 아직 3시간 반이나 남았다. 형광등이 깜빡일까? 환자들에게 또다시 이상 증세가 나타날까? 서윤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느꼈다. 뭔가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는 강한 예감을. 두 사람은 조용히 간호 스테이션으로 돌아왔다. 민수는 의자에 앉아 긴장한 표정으로 시계를 바라봤다. 서윤은 환자 차트를 펼쳐 일상적인 업무를 하는 척했다. 평소처럼 행동해야 했다. 누구에게도 의심받으면 안 됐다. 자정 무렵 형광등이 짧게 깜빡였다. 서윤은 펜을 쥔 손을 멈췄다. 민수가 재빨리 시계를 확인했다. 0시 12분입니다. 서윤은 수첩을 꺼내 정확히 기록했다. 0시 12분 형광등 깜빡임 관찰. 그리고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정확히 15분 후 형광등이 또다시 깜빡였다. 0시 27분. 민수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흥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서윤은 계속해서 꼼꼼히 기록했다. 0시 43분. 또다시 깜빡임. 패턴이 명확했다. 정확히 15분 간격. 이건 단순한 고장이 절대 아니었다. 누군가 명백히 의도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었다. 새벽 1시 305호에서 갑자기 호출벨이 울렸다. 서윤은 벌떡 일어나 재빨리 달려갔다. 민수의 어머니였다.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고 얼굴이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서윤은 신속하게 산소 공급량을 조정했다. 모니터를 확인하니 산소 포화도 수치가 급격히 떨어졌다가 천천히 다시 올라가고 있었다.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불규칙한 리듬이었다. 지금은 일시적으로 피 속 산소가 줄어든 상태예요. 산소 공급을 늘렸으니 곧 안정될 겁니다. 서윤이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로 민수를 안심시켰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에는 여전히 불안이 가득했다. 서윤도 사실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다. 정말 곧 안정될까 아니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까? 민수가 주머니에서 조심스럽게 전파 기록기를 꺼냈다. 작은 화면을 들여다보더니 눈을 크게 떴다. 간호사님, 바늘이 갑자기 크게 튀었어요. 서윤은 급히 화면을 들여다봤다. 그래프가 급격하게 솟아올랐다가 다시 내려가 있었다. 명백한 신호 간섭이었다. 누군가 강력한 전자기 신호를 보냈거나 전기 설비에서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거였다. 서윤은 환자를 최대한 진정시킨 후 병실을 나왔다. 복도에는 이미 몇 명의 보호자가 불안한 표정으로 나와 있었다. 308호의 김 여사와 312호의 장 씨도 보였다. 김 여사가 서윤에게 다가와 손에 든 작은 수첩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간호사님, 저도 매일 밤 어머니 체온이랑 맥박을 빠짐없이 적어왔어요. 혹시 이것도 도움이 될까요? 서윤은 그 수첩을 받아들며 빽빽한 글씨를 확인했다. 날짜, 정확한 시간, 체온, 맥박 수치까지 모두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손으로 직접 쓴 기록이었다. 누구도 함부로 지울 수 없는 기록. 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따뜻해졌다. 혼자가 아니었다. 환자 가족들도 각자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있었다. 작은 저항이었지만 분명 의미 있는 저항이었다. 장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 라디오가 이상해요. 밤마다 특정 시간에만 지직거리는 잡음이 들려요. 마치 누군가 무전기 버튼을 누르는 것처럼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라디오 간섭 현상이었다. 강한 전자기 신호가 근처에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민수가 차분하게 설명했다. 그게 바로 전자기 신호 간섭입니다. 라디오가 갑자기 잡음을 먹는다는 건 근처에 뭔가 강력한 신호원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예요. 환자 가족들의 얼굴에 이해가 번졌다. 동시에 분노도 함께 번졌다. 자신들의 가족이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에 대한 분노. 새벽 2시, 감시 카메라 화면이 순간적으로 멈췄다. 서윤은 모니터를 응시했다. 1초, 2초, 3초가 지나갔다. 그리고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민수가 낮게 속삭였다. 15분 주기랑 정확히 똑같이 끊기네요. 서윤은 확신했다. 이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시스템 전체가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고 있었다. 누군가 이 병원 전체를 원격으로 조종하고 있었다. 서윤은 창밖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 병원 건물이 거대하게 우뚝 서 있었다. 차갑고 위압적이었다. 저 건물 어딘가에, 아마도 지하 깊은 곳에 뭔가 있을 것이다. 누가 명령을 내리고 있을 것이다. 병원은 원래 환자를 치료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런데 이 병원은 지금 환자를 이용하고 있다. 왜일까? 돈 때문일까? 연구 때문일까? 명성 때문일까? 서윤은 정확한 답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내야 했다. 환자를 제대로 지키려면 간호사가 된 지 7년. 서윤은 줄곧 믿어왔다. 자신이 환자를 위해 일한다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다고. 하지만 지금 생명을 위협하는 건 질병이 아니라
병원 그 자체였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슬프기도 했고 동시에 분노가 치밀었다. 서윤은 수첩을 덮으며 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병원은 기록이 없다면 없었던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이 모든 기록들이 분명히 있었던 일을 증명해낼 것이다. 환자 가족들이 손으로 쓴 수첩, 전력 기록기, 전파 기록기, 우리의 눈, 우리의 기억.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병동시계가 2시 정각을 알렸다. 형광등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서윤은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했다. 민수도 봤고, 김 여사도 봤고, 장 씨도 봤다. 모두가 목격했다. 이제 병동의 블랙박스는 기계가 아니라 바로 사람이었다. 새벽 3시, 간호 스테이션은 깊은 고요에 잠겨 있었다. 기계음도 최소한으로 줄어든 시간이었고 병원 전체가 마치 숨을 죽인 듯 조용했다. 서윤과 민수는 나란히 앉아 노트북 화면을 긴장한 표정으로 들여다봤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작은 소형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시작했다. 병원 서버에 정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은 당연히 없었지만 외부에서 시스템의 흔적 정도는 들여다볼 수 있었다. 민수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탁, 탁, 탁. 건조한 탁건음만이 정적을 깼다. 화면에 수십 줄의 데이터 로그가 빠르게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서윤은 숨을 죽이고 그 흐름을 지켜봤다. 새벽 2시 시각의 305호, 308호, 312호, 3개 병실의 모니터 기록이었다. 그리고 거기에 분명히 적혀 있었다. 응답 없음, 응답 없음, 응답 없음. 서윤의 심장이 쿵 하고 크게 내려앉았다. 기록이 분명히 있었다. 처음부터 기록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었다. 하지만 바로 다음 줄은 완전히 달랐다. 삭제됨, 삭제됨, 삭제됨. 민수가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의 해당 부분을 정확히 가리켰다. 보셨죠? 남아있던 기록이 의도적으로 덮여서 지워진 겁니다. 서윤은 무의식 중에 입술을 깨물었다. 피 맛이 났다. 쓰고도 쓰디쓴 맛이었다. 화면 속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일까? 아니다. 분노 때문이었다. 눈물이 아니라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시야를 흐리게 만들고 있었다. 지워진 흔적 자체가 바로 조작의 명백한 증거였다. 기록이 처음부터 없었던 게 아니었다. 누군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증거였다. 삭제됨이라는 그 세 글자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걸 반드시 캡처해야 해요. 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신속하게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다. 클릭 소리, 저장 소리, 파일명을 입력했다. 증거 1, 증거 2, 증거 3. 서윤은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혹시 더 있지 않을까? 더 많은 기록이 숨어 있지 않을까? 민수가 조심스럽게 스크롤을 아래로 내렸다. 또 나왔다. 새벽 1시, 자정, 전날 밤 11시.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 응답 없음, 삭제됨, 응답 없음, 삭제됨. 며칠 전부터 계속된 일이었다. 아니, 어쩌면 몇 주, 아니, 몇 달 전부터였을지도 모른다. 서윤은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로그 기록은 최근 일주일치만 남아 있었고 그 이전 기록은 완전히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윤은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수의 손가락이 다시 빠르게 키보드 위를 달렸다. 복잡한 명령어를 입력하고 엔터를 쳤다. 잠시 대기 시간이 흘렀다. 로딩 화면이 돌아갔다. 그리고 화면이 바뀌었다. 시스템 로그.
서윤은 순간 숨을 멈췄다. 거기에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새벽 2시 0분 12초. 외부 명령 수신. 새벽 2시 0분 13초. 생체 신호 출력 차단. 새벽 2시 0분 14초. 로그 삭제 실행. 외부 명령. 그 두 단어가 서윤의 머릿속을 완전히 지배했다. 외부 명령이라는 것은 환자 장비가 누군가의 신호를 받았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병원 내부 시스템이 아니라 외부에서. 아니, 잠깐. 서윤은 다시 생각을 정리했다. 외부 명령이라는 건 병원 건물 밖에서 온 게 아니라 병원 정상 시스템의 밖에서 온 명령이라는 뜻이었다. 정식 의료 경로가 아닌 다른 비밀스러운 경로. 도대체 어디서 이 명령이 온 걸까요? 서윤이 낮게 속삭였다. 민수는 화면을 계속 응시하며 천천히 대답했다. 정확한 IP 주소나 출처 정보가 있어야 추적할 수 있는데 여기엔 그런 정보가 전혀 없네요. 아마도 병원 내부 네트워크에서 보낸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내부, 병원 안 어딘가. 누군가 이 병원 건물 안 어딘가에서 환자 장비를 조작하는 명령을 보내고 동시에 그 흔적을 지우는 명령까지 보내고 있었다. 서윤은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다. 차갑고 단단한 느낌이었다. 이건 현실이었다. 결코 꿈이 아니었다. 환자가 문제가 아니라 병원이 명령을 받아 환자를 조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출력 버튼을 눌렀다. 프린터가 윙하는 소리를 내며 천천히 종이를 뱉어내기 시작했다. 1장, 2장, 3장. 서윤은 그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종이도 따라서 떨렸다. 아니, 사실은 서윤의 손이 떨려서 종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었다. 이것이 바로 증거였다. 손에 확실히 잡히는 물리적 증거. 누구도 함부로 삭제할 수 없는 증거. 날이 밝았다. 서윤은 원래대로라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서 쉬어야 했다. 하지만 가지 않았다. 오전 9시에 환자 보호자 모임이 예정되어 있었다. 1층 구내식당에서 서윤은 식당 구석의 긴 테이블에 앉았다. 민수, 김 여사, 장 씨, 그리고 몇 명의 다른 보호자들이 모여 있었다. 모두 지친 얼굴이었다. 밤새 제대로 잠을 못 잤을 것이다. 서윤도 마찬가지였다. 눈꺼풀이 무겁고 머리가 지끈거렸지만 잠들 수는 없었다. 서윤은 밤새 인쇄해온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펼쳤다. 이게 바로 흔적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종이를 들여다봤다. 외부 명령 수신, 생체 신호 출력 차단, 로그 삭제 실행. 김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장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졌다. 그럼 우리 부모님들이 실험 대상이었다는 말입니까? 장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서윤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부인할 수가 없었다. 이 명백한 증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이걸로 병원을 법적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김 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서윤은 잠시 망설였다. 고소, 법적 대응. 과연 가능할까? 이 증거만으로 충분할까? 민수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직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정확히 어디서 명령이 내려왔는지 출처가 명확하지 않아요.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서윤은 민수를 바라봤다. 그의 눈빛이 단호했다. 지하 변전실. 민수가 계속해서 언급하던 바로 그곳. 모든 명령의 출처. 지하로 내려가야 합니다.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모두가 서윤을 쳐다봤다. 지하. 아무도 함부로 가지 않는 곳. 출입이 엄격하게 통제된 곳.
환자 안전 점검이라는 공식적인 명분을 만들면 병원 측에서도 함부로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서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속으로는 불타오르고 있었다. 두려웠다. 솔직히 말하면 매우 두려웠다. 아니, 두려움보다는 각오에 가까웠다. 여기서 멈추면 모든 게 끝이었다. 환자들은 계속해서 위험에 빠질 것이고 병원은 영원히 거짓말을 계속할 것이었다. 보호자들의 시선이 하나로 모였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 긴 침묵을 깨고 김 여사가 먼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장 씨도 뒤따라 고개를 끄덕였다. 한 명씩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다.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김 여사가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은 손을 테이블 위로 내밀었다. 김 여사가 그 손을 꽉 잡았다. 따뜻했다.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따뜻했다. 그리고 하나씩 손이 겹쳐졌다. 민수의 손, 장 씨의 손, 다른 보호자들의 손, 모두의 손이 하나로 겹쳐졌다. 불안은 두려움에서 분노로 바뀌었다. 그리고 지금 그 분노는 확고한 결심으로 변하고 있었다. 서윤은 창밖을 천천히 바라봤다. 아침 햇살이 병원 건물 전체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밝고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서윤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저 밝은 빛 아래에 얼마나 깊은 어둠이 숨어 있는지를. 오늘 밤 지하로 간다. 모든 명령의 출처를 찾아낸다. 감추어진 진실을 세상에 드러낸다. 서윤은 인쇄된 종이들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외부 명령 수신. 그 네 글자가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졌다. 누가 명령을 보낸 걸까?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무엇을 위해서? 모든 답은 지하 깊은 곳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것이다. 다음 날 오후 3시. 서윤의 휴대전화가 갑자기 울렸다. 화면에 뜬 건 낯선 번호였다.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자 행정실 직원의 목소리가 들렸다. 원장이 지금 당장 올라오라고 한다는 내용이었다. 서윤은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원장실이라니. 병원에서 7년 넘게 일했지만 원장을 직접 만난 건 입사 면접 때가 마지막이었다. 왜 갑자기 지금 부르는 걸까? 알고 있다. 서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운동화 밑창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쿵, 쿵 하는 소리가 심장 박동과 함께 울렸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 버튼을 눌렀다. 문이 닫히자 좁은 공간 안에서 숨이 막혔다. 5층? 문이 천천히 열렸다. 복도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다. 환자 병동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흘렀다. 카펫이 깔린 복도에서는 발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다. 너무나 조용했다. 섬뜩할 정도로 조용했다. 원장실 문 앞에 섰다. 검은색 문에 금색 손잡이가 달려 있었다. 문패에는 원장실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서윤은 손을 들어 조심스럽게 노크했다. 2번. 똑똑. 들어오세요. 낮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가 문 너머에서 들렸다. 서윤은 손잡이를 천천히 돌렸다. 차갑고 매끄러운 금속 느낌이었다. 문이 열렸다. 원장실은 예상보다 훨씬 넓었다. 묵직한 가죽 소파가 놓여 있고 어두운 원목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책상이 중앙을 차지하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다. 5층이지만 병원이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어서 더욱 높게 느껴졌다. 서윤은 순간 현기증을 느꼈다. 원장은 책상 뒤에 앉아 있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다. 양복 상의를 벗은 채 와이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올린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깊은 피곤함이 역력히 드러나 있었다. 눈밑이 검게 변해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롭고 예리했다. 앉으세요, 간호사님. 원장이 손짓으로 소파를 가리켰다. 서윤은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너무 푹신해서 오히려 불편했다. 몸이 깊이 가라앉는 것 같아 불안했다. 원장은 한동안 말없이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시간이 유난히 천천히 흘렀다. 벽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 똑, 똑하고 규칙적으로 울렸다. 밖에서는 멀리 자동차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원장이 드디어 서류에서 눈을 떼고 서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이 병원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십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이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그저 원장을 응시했다. 원장은 책상 위의 서류를 손끝으로 규칙적으로 두드리기 시작했다. 톡, 톡, 톡. 지난 5년 동안 이 병원은 계속해서 적자를 누적해왔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졌다. 감정을 철저히 배제한 목소리였다. 아니, 어쩌면 감정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는 목소리였다. 보험 수가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건물 리모델링 비용, 최신 장비 교체 비용까지 모두 합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이 병원은 곧 문을 닫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서윤은 원장을 계속 바라봤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피곤해 보였다. 아니, 피곤을 넘어서 완전히 지쳐 있었다. 뭔가 무거운 짐을 오랫동안 혼자서 짊어지고 살아온 사람의 얼굴이었다. 그래서 환자들을 위험에 빠뜨리셨다는 겁니까? 서윤이 또렷한 목소리로 물었다. 목소리는 전혀 떨리지 않았다. 원장은 눈썹을 찌푸리며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위험이라뇨. 그런 단순한 시각으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원장이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다. 등을 보이며 계속 말을 이어갔다. 전 세계의 유명한 제약회사들과 첨단 기술 기업들이 우리 병원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조건은 단 하나였습니다. 환자들의 의료 데이터를 실험 및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환자 데이터, 실험용. 그 단어들이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다. 원장이 천천히 돌아서서 서윤을 똑바로 쳐다봤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병원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절대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서윤은 무의식 중에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 살을 파고들었다. 아팠다. 하지만 참았다. 원장이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서랍을 열고 묵직해 보이는 봉투 하나를 꺼냈다.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상당히 두툼한 봉투였다. 간호사님, 원장의 목소리가 갑자기 부드러워졌다. 아니, 정확히는 부드러운 척하고 있었다. 당신처럼 성실하고 유능한 인력이 우리 병원에는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저 눈을 감아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대가로 충분한 보상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윤은 그 봉투를 차갑게 바라봤다. 돈이었다. 입을 막기 위한 돈이었다. 손이 떨렸다. 화가 났다. 아니, 화를 넘어선 모욕감이었다. 환자를 팔아넘기고 이제는 간호사까지 돈으로 사려는 행위. 서윤은 손으로 그 봉투를 힘껏 밀어냈다. 봉투가 책상 끝으로 미끄러지다가 바닥에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가 울렸다. 쿵. 병원을 살리는 게 아니라 환자를 죽이는 겁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번에는 정말로 떨렸다. 환자를 실험 대상으로 삼는 건 의학이 아니라 명백한 범죄입니다. 원장의 눈빛이 순식간에 차갑게 가라앉았다.
부드러운 가면이 벗겨졌다. 본래의 날카롭고 냉혹한 눈빛이 드러났다. 당신은 이상적인 간호사로 남고 싶은 모양이군요. 원장이 비웃는 듯한 투로 말했다. 하지만 이 병원에서 일하는 수백 명 직원들의 생계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곳에서 치료받아야 할 수천 명 환자들의 치료 기회는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바로 제게 있습니다. 몇 명의 작은 희생으로 더 많은 다수를 살릴 수 있다면 저는 옳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서윤은 후들거리는 다리를 억지로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끝까지 버텼다. 아니요. 서윤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몇 명을 희생시켜서 얻어낸 번영은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통받으며 죽어간 환자들의 이름은 언젠가 반드시 진실을 말해줄 겁니다. 원장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오랫동안 서윤을 응시했다. 서윤도 물러서지 않았다.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팽팽하게 부딪혔다. 공기가 긴장으로 가득 찼다. 원장이 먼저 시선을 돌렸다. 창밖을 바라보며 짧게 말했다. 나가보세요. 그 짧은 한마디였다. 서윤은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다. 손잡이를 잡고 문을 열었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밖으로 나왔다. 문을 닫았다.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다. 서윤은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깊게 숨을 쉬었다. 천천히 규칙적으로. 손이 떨렸다. 다리도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원장의 말이 계속해서 귓가에 맴돌았다. 몇 명의 희생으로 다수를 살린다. 그게 옳은 선택이라고 했다. 서윤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다. 완전히 틀렸다. 환자 한 명 한 명이 모두 똑같이 소중한 존재였다. 숫자로 계산할 수 없는 생명이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내려갔다. 문이 열리자 병동이 보였다. 익숙한 곳이었다. 약품 냄새, 기계음, 환자들의 조용한 숨소리가 들렸다. 민수가 복도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서윤을 보자 말없이 천천히 다가왔다. 서윤의 얼굴만 봐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한 것 같았다. 간호사님,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괜찮으세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괜찮은 척해야 했다. 지금 무너질 수는 없었다. 원장이 회유를 시도했어요. 돈으로요. 서윤이 차분하게 말했다. 민수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당연히 거절하셨죠? 당연하죠. 서윤이 쓸쓸하게 웃었다. 이제 우린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반드시 이 모든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민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올랐다. 증거는 이미 충분히 모았어요. 이제 남은 건 병원 지하, 모든 명령을 내리는 바로 그곳뿐입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지하, 오늘 밤 반드시 가야 한다. 창밖으로 가랑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희미하게, 조용하게. 창문에 빗방울이 하나씩 맺혔다가 천천히 흘러내렸다. 투명한 선을 그리며 서윤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이 생각했다. 원장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 병원을 살리려 했고 직원들을 지키려 했다. 하지만 그 방법이 근본적으로 틀렸다. 환자를 희생시키는 순간 그 병원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니었다. 환자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의료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다. 그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서윤은 주머니에서 작은 USB를 꺼냈다. 작고 가벼웠다. 하지만 동시에 무거웠다. 이 안에 담긴 진실의 무게가 오늘 밤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낸다. 그리고 모든 것을 끝낸다. 저녁 7시 병원 1층 구내식당 한쪽 구석진 곳.
환자 보호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저녁 시간이 끝나서 식판들은 모두 치워진 상태였고 형광등 아래 긴 테이블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서유는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천천히 모여드는 사람들을 바라봤다. 민수, 김 여사, 장 씨. 그리고 오늘 처음 보는 낯선 얼굴 하나. 중년 남성이 단정한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박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서유는 박 변호사를 자세히 관찰했다.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처럼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또렷하고 날카로웠다. 손에 든 볼펜을 무의식 중에 돌리고 있었는데 아마도 오래된 습관인 것 같았다. 긴장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집중하고 있는 걸까? 민수가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어젯밤에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이상 증세가 발생했습니다. 서유는 가방에서 밤새 준비해온 인쇄된 로그들을 꺼냈다. 테이블 위에 하나씩 조심스럽게 펼쳤다. 외부 명령 수신, 생체 신호 출력 차단, 로그 삭제 실행.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종이들을 들여다봤다. 무거운 숨소리만이 공기를 채웠다. 김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눈가가 점점 붉어졌다. 지금 울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 걸까? 서유는 정확히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김 여사가 느끼고 있는 깊은 고통을. 박 변호사가 종이 하나를 집어들고 천천히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다. 그의 눈빛이 점점 굳어졌다.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더 이상 돌리지 않았다. 이건 단순한 개인의 의료 과실이 아닙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하지만 그 속에는 확고한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명백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은폐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집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됩니다. 집단 소송? 그 단어가 공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보호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다. 희망일까? 아니면 두려움일까? 서유는 명확히 구분할 수 없었다. 아마도 둘 다였을 것이다. 박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다. 집단 소송이라는 건 한두 명이 아니라 피해를 입은 환자 전원이 함께 원고로 서는 방식입니다. 의료기록, 보호자들의 상세한 진술, 간호사의 공식 보고서까지 이 모든 것이 법정에서 유효한 증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서유는 박 변호사를 바라보며 속으로 궁금해했다. 왜 이 사건을 도와주는 걸까? 변호사 수임료도 제대로 받지 못할 텐데. 하지만 지금 묻지는 않았다.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박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고 서류 가방을 천천히 열었다. 낡고 색이 바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제 어머니입니다. 사진 속에는 병상에 누워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보였다. 박 변호사가 그 옆에 앉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적어도 10년은 된 것처럼 보이는 오래된 사진이었다. 12년 전 일입니다. 어머니께서 큰 병원에서 수술을 받으셨어요. 사실 그렇게 어려운 수술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의 명백한 실수로 과다출혈이 발생했고 결국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 자체의 문제라고 공식 기록에 남겼습니다. 저는 3년 동안 싸웠습니다. 법정에 섰고 증거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모든 결정적인 증거와 기록이 이미 완벽하게 지워진 뒤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길고도 무거운 침묵이었다. 서유는 박 변호사의 눈빛을 똑바로 바라봤다. 슬픔이 보였다.
분노도 보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확고한 결의가 보였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들을 계속 맡고 있습니다. 수임료를 받지 못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김 여사가 떨리는 손으로 박 변호사의 손을 조용히 잡았다. 말없이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무언의 공감이 흘렀다. 서윤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이유로 이 자리에 있었다. 민수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김 여사와 장 씨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박 변호사는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그리고 서윤은 환자를 지키기 위해, 환자를 지킨다는 것. 그게 바로 간호사의 가장 근본적인 본분이다. 하지만 언제부터 이렇게 어려워진 걸까? 환자를 제대로 지키려면 병원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한다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다. 슬펐다. 동시에 깊은 분노가 치밀었다. 그 분노 속에는 무력감도 함께 섞여 있었다.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이렇게 거대한 병원을 상대로. 서윤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생각을 멈췄다. 이기고 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싸우는 것 자체가 중요했다. 침묵하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박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아직은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더 확실한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지하 변전실에서 실제로 신호가 내려왔다는 물리적인 증거 말입니다. 지하. 또다시 지하였다. 서윤은 직감적으로 알았다. 오늘 밤 반드시 가야 한다는 것을. 테이블 저편에서 다른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터져나왔다. 324호 환자의 보호자인 중년 남성이었다. 하지만 병원이라는 곳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못 나섰다가 괜히 보복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몇몇 보호자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두려움이었다. 서윤도 솔직히 두려웠다. 원장실에서 나올 때 온몸이 떨렸었다. 지금도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만약 지금 침묵한다면 어떻게 될까? 더 많은 환자들이 계속해서 위험에 빠질 것이다. 서윤은 5년 전을 떠올렸다. 수술실에서 환자가 죽었다. 서윤은 처음에는 침묵하려 했다. 하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말했다. 그리고 발령을 받았다. 후회했을까? 아니다. 전혀 후회하지 않았다. 만약 그때 말하지 않았다면 평생 후회하며 살았을 것이다. 서윤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도 두렵습니다. 서윤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또렷하게 울렸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침묵한다면 더 많은 환자들이 위험에 빠질 겁니다. 저는 우리 환자분들을 한 분 한 분 모두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끝까지 갈 겁니다. 민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박 변호사도 고개를 끄덕였다. 김 여사도 하나씩 천천히 고개가 끄덕여지기 시작했다. 장 씨가 자리에서 일어섰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목소리들이 하나씩 겹쳐지기 시작했다. 우리도, 저도 함께. 작고 떨리는 목소리들이 모여서 점점 하나의 큰 목소리가 되어갔다. 서윤은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울컥했다. 하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지금 이 순간에 울면 안 됐다. 박 변호사가 수첩을 천천히 펼쳤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모든 증상을 더욱 세밀하게 기록하세요. 시간, 소리, 불빛의 변화, 심박수, 호흡 패턴까지 사소해 보이는 것도 절대 빠짐없이 적어주세요. 서윤은 자신의 수첩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빽빽한 글씨로 빈틈없이 채워져 있었다. 지난 이틀간의 모든 기록이었다. 누구도 함부로 지울 수 없는 기록.
손으로 직접 쓴 살아있는 진실. 바로 그때 식당의 형광등이 윙하고 낮게 떨렸다. 서윤은 본능적으로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저녁 7시 15분. 어제와 정확히 같은 시각은 아니었다. 하지만 뭔가 변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다. 패턴이 바뀌고 있었다. 병원이 알고 있다. 우리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김 여사가 떨리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불빛이 이상해요. 어제랑은 다르게 떨리는 것 같아요. 서윤은 천장을 천천히 올려다봤다. 형광등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규칙적이지 않았다. 불규칙한 패턴이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경고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너희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서윤의 등줄기에 차가운 소름이 쫙 돋았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테이블에 둘러앉은 모든 얼굴을 하나씩 천천히 바라봤다. 두렵지만 단호한 표정들이었다. 지쳤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은 얼굴들이었다. 이 병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을 향해 무언가를 계속 보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도 보낸다. 기록을, 진실을, 그리고 저항을. 서윤은 수첩을 천천히 덮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굳게 다짐했다. 오늘 밤 지하로 내려간다.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를 반드시 찾아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완전히 끝낸다. 밤 11시 병원 옥상 가까운 곳에 위치한 폐쇄병동 앞. 문에는 붉은 글씨로 선명하게 출입 금지라고 적힌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낡은 자물쇠가 문고리에 걸려 있었다. 서윤은 그 앞에 서서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다. 민수가 조용히 옆에 섰다. 손에는 환자 팔찌와 보호자, 신분증을 쥐고 있었다. 문 옆 인식기에 조심스럽게 댔다. 띠릭. 작은 전자음이 고요한 공기를 깼다. 잠금 장치가 천천히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열렸다. 오래된 곰팡이 냄새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서윤은 재빨리 손수건으로 코를 가렸다. 민수가 손전등을 켜자 좁은 불빛이 어둠 속을 천천히 뚫고 들어갔다. 들어갑시다. 민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문턱을 넘어섰다. 오래된 리놀륨 바닥이 삐걱하고 낡은 소리를 냈다. 서윤의 심장도 그 소리에 맞춰 조여왔다. 복도는 어둡고 유난히 길었다. 벽에 페인트가 여기저기 갈라지고 벗겨져 있었다. 전선이 군데군데 위험하게 튀어나와 있었다. 서윤은 벽을 조심스럽게 피해 걸었다. 발소리를 최대한 죽였지만 바닥은 계속해서 삐걱거렸다. 마치 누군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따라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민수가 갑자기 멈춰섰다. 손을 들어 복도 저 끝을 조용히 가리켰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푸른 빛이었다. 형광등 불빛이 아니었다. 모니터에서 나오는 빛이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고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불빛이 점점 커졌다. 넓은 방이 나타났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상당히 넓은 방이었다. 서버와 모니터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병원 장비와 똑같이 생긴 기계들이었다. 하지만 환자를 위한 장비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환자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장치들이었다. 스크린에는 환자 이름들이 줄지어 떠 있었다. 병실 번호도 함께 305, 308, 310, 425, 421 계속해서 이어졌다. 10개가 훨씬 넘었다. 심박수, 호흡 패턴, 심지어 뇌파까지. 모든 그래프가 실시간으로 미세하게 떨고 있었다. 서윤은 무의식 중에 손으로 입을 가렸다.
숨이 막혔다. 환자분들이 모두 모니터링되고 있었다.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동의도 받지 않고 심지어 뇌파 데이터까지. 민수가 이를 악물었다. 주먹을 꽉 쥐었다. 손등에 핏줄이 붉어져 올랐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명백한 실험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서윤도 똑같은 감정을 느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올랐다. 동시에 차갑게 식어갔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몸 전체를 휘감았다. 방 안쪽에는 또 다른 더 큰 화면이 있었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재생 버튼이 보였다. 망설임 없이 눌렀다. 영상이 천천히 시작됐다. 과거에 녹화된 기록이었다. 여러 환자들이 동시에 경련을 일으키는 끔찍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카메라가 여러 병실을 번갈아 비추고 있었다. 환자들이 고통스럽게 가슴을 움켜쥐고 온몸을 떨며 괴로워하고 있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화면이 바뀌었다. 병원장이 나타났다. 연구원 옆에 무표정하게 서 있었다. 손에는 서류를 들고 있었다. 환자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아무런 감정 없이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표정이 완전히 없었다. 감정이 완전히 지워진 얼굴이었다. 그저 관찰하고 있을 뿐이었다. 병원장이 서류에 천천히 서명했다. 펜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데이터는 즉시 본사로 전송하세요. 영상이 끝났다. 화면이 검게 꺼졌다. 서윤은 그 검은 화면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환자분들이 이렇게까지 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다. 그런데 서윤은 전혀 몰랐다. 간호사로서 환자 곁에 늘 있었는데도 전혀 몰랐다. 아니다. 사실은 몰랐던 게 아니다. 분명히 느꼈다. 뭔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확신하지 못했다. 의심은 했지만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했다. 너무 늦게 움직였다. 서윤은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자책, 후회,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하지만 지금은 감정에 휩싸일 때가 아니다. 지금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민수가 재빨리 휴대전화를 꺼냈다. 화면을 정확하게 촬영하기 시작했다. 서버, 모니터, 환자 이름, 실시간 그래프, 모든 것을 빠짐없이 찍었다. 서윤도 자신의 전화를 꺼냈다. 영상을 다시 재생했다. 녹화 버튼을 눌렀다. 병원장의 얼굴, 서명하는 장면, 말하는 모습, 모든 것을 담았다. 이거면 됩니다. 민수가 낮게 속삭였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여기서 빨리 나가야 했다. 바로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서윤은 순간적으로 숨을 멈췄다. 민수도 완전히 얼어붙었다. 두 사람은 재빨리 서버 뒤로 몸을 숨겼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복도를 따라 누군가 걸어오고 있었다. 흰 가운을 입은 사람이었다. 아마도 연구원인 것 같았다. 서버실로 천천히 들어왔다. 모니터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키보드를 두드렸다. 탁, 탁, 탁. 건조한 탁건음이 방 안에 울렸다. 서윤은 숨소리를 완전히 죽였다.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다. 너무 크게 뛰었다. 들릴 것만 같았다. 민수의 손이 서윤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그의 손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연구원이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오늘 수집된 데이터는 특별한 이상이 없군. 본사에서 특히 새벽 2시 구간 자료를 중요하게 보니까 그 부분은 꼭 따로 확인해야 해. 서윤은 귀를 최대한 기울였다. 새벽 2시. 환자들에게 이상 증상이 발생하는 바로 그 시간. 본사.
병원 밖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 연구원이 화면의 파일들을 작은 외장하드로 옮기기 시작했다. 검은색 소형하드였다. 그 작은 장치 안에 모든 데이터가 들어가고 있을 것이다. 환자들의 고통이, 범죄의 명백한 증거가. 민수가 서윤에게 눈빛으로 조심스럽게 신호를 보냈다. 저 하드를 빼앗을까요?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너무 위험했다. 연구원과 직접 몸싸움을 벌이면 큰 소리가 날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촬영한 영상만으로도 충분히 증거가 된다. 연구원이 하드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다. 모니터를 하나씩 껐다. 방을 천천히 나갔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완전히 사라졌다. 서윤은 긴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서버 뒤에서 조심스럽게 나왔다. 지금 당장 나가야 해요. 서윤이 낮게 속삭였다. 민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방을 빠져나왔다. 복도를 조용히 지나갔다. 출구를 향해 빠르게 뛰었다. 발소리가 울렸다. 조용히 할 수 없었다. 지금은 빨리 나가는 게 가장 중요했다. 문이 보였다. 출구였다. 서윤은 손을 뻗었다. 손잡이를 잡았다. 힘껏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세차게 때렸다. 밖이었다. 안전했다. 두 사람은 문을 조심스럽게 닫았다. 복도를 따라 빠르게 뛰었다. 계단을 내려갔다. 3층, 2층, 1층. 숨이 차올랐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1층 로비에 도착했다. 걸음을 멈췄다. 숨을 천천히 고르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걸었다. 경비원이 잠깐 쳐다봤다. 서윤은 자연스럽게 미소를 지었다. 민수도 따라서 웃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시선을 돌렸다.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차갑고 상쾌했다. 서윤은 천천히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보였다. 약하지만 분명히 빛나고 있었다. 민수가 휴대전화를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녹화된 영상들, 찍어둔 사진들, 모두 안전하게 저장되어 있었다. 우린 이제 단순한 의심이나 추측이 아니라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손에 넣었어요.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손에 든 휴대전화가 무겁게 느껴졌다. 작고 가벼운 기계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은 너무나 무거웠다. 다음 단계는 이 모든 것을 세상 앞에 당당히 내놓는 겁니다. 민수의 눈빛이 단호했다. 서윤도 똑같은 마음이었다. 두려웠다. 여전히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병원 건물을 천천히 돌아봤다. 여전히 거대하고 차갑게 서 있었다. 저 안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이 조용히 잠들어 있다. 자신들이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하지만 이제 곧 끝이다. 서윤은 휴대전화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민수와 함께 천천히 걸었다. 어둠 속으로. 하지만 전혀 두렵지 않았다. 진실을 단단히 손에 쥐고 있었으니까. 사흘 뒤 오전 10시. 병원 인근의 작은 회의실. 긴장한 표정의 환자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윤의 휴대전화가 조심스럽게 놓여 있었다. 작고 검은 기계였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실만큼은 거대했다. 박 변호사가 노트북을 연결했다. 프로젝터 화면에 영상이 천천히 재생되기 시작했다. 환자들이 동시에 심한 경련을 일으키는 끔찍한 모습. 병원장이 무표정하게 서류에 서명하며 차갑게 말하는 장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 데이터는 즉시 본사로 전송하세요. 회의실 안은 숨소리조차 삼키기 힘든 무거운 정적에
완전히 잠겼다. 서윤은 테이블에 둘러앉은 사람들을 하나씩 천천히 바라봤다. 김 여사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다. 장 씨는 주먹을 꽉 쥔 채 화면을 똑바로 응시했다. 민수는 고개를 깊이 숙이고 있었다. 아마도 어머니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민수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이건 더 이상 우리만의 개인적인 싸움이 아닙니다. 세상 전체에 알려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기자회견을 준비해놨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시민단체와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입니다. 서윤은 창밖을 천천히 바라봤다. 밝은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다. 따뜻해 보였다. 하지만 서윤의 손은 여전히 차갑게 식어 있었다.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과연 세상이 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줄까? 이렇게 거대한 병원을 상대로 우리의 작은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까?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생각을 멈췄다. 가장 중요한 건 말하는 것이다. 침묵하지 않는 것이다. 결과는 그 다음 문제였다. 오후 2시 기자회견장. 수십 명의 기자들이 빽빽하게 몰려와 있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번쩍였다. 눈이 부셨다. 서윤은 눈을 가늘게 떴다. 박 변호사가 단상에 천천히 올라섰다. 손에는 작은 USB를 들고 있었다. 이 병원은 환자를 정성껏 돌본 것이 아니라 환자를 비밀스러운 실험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회견장 전체에 또렷하게 울렸다. 단호하고 명확한 목소리였다. 의도적으로 지워진 로그 기록, 조직적으로 은폐된 데이터, 그리고 원장 본인이 직접 승인한 발언까지 모든 결정적인 증거가 여기 이 작은 USB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영상이 큰 스크린에 재생되기 시작했다. 기자들 사이에서 탄식과 분노가 섞인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터져나왔다. 누군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말도 안 돼요. 환자들을 이렇게 다룬다고요? 다른 기자가 큰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즉시 수사가 필요한 중대 범죄입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가 폭풍처럼 빗발쳤다. 찰칵, 찰칵, 찰칵. 서윤은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진짜 시작이다. 진정한 싸움은 바로 지금부터다. 그날 오후 병원장은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뉴스 카메라가 그 장면을 생생하게 포착했다. 수갑이 채워진 병원장이 고개를 깊이 숙인 채 경찰차에 오르는 모습. 서윤은 병원 로비 텔레비전에서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봤다. 병원장의 얼굴이 화면에 클로즈업 됐다. 피곤하고 완전히 지쳐 보였다. 어쩌면 안도하는 것 같기도 했다. 오랫동안 무겁게 짊어졌던 짐을 드디어 내려놓는 표정. 한 달 후, 법정. 방청석은 환자 가족들로 가득 차 있었다. 서윤도 그 안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민수 바로 옆이었다. 판사가 판결문을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피고는 불법 임상 데이터 제공 및 환자 안전 의무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오열이 터져나왔다. 김 여사가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다. 장 씨는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모았다. 민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서윤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뜨거웠다. 슬픔이 아니었다. 안도였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느낌이었다. 법정을 나왔다. 복도는 사람들로 붐볐다. 환자 가족들, 변호사들,
기자들. 모두가 열띤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승리, 정의, 희망. 그런 단어들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서윤은 복도 끝에 조용한 곳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창가에 섰다. 밖을 내려다봤다. 사람들이 평범하게 걷고 있었다. 차가 규칙적으로 달리고 있었다. 일상은 변함없이 계속되고 있었다. 민수가 천천히 다가왔다. 서윤 옆에 조용히 섰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함께 밖을 바라봤다. 간호사님,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저도 환자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어요. 너무 늦게 알아챘죠. 민수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래도 끝까지 하셨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았다. 맞다. 하지만 그게 과연 충분했을까? 더 일찍 알아챘다면, 더 빨리 움직였다면 구할 수 있었던 환자들이 분명히 있지 않았을까? 자책은 계속될 것이다. 아마도 평생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그게 나쁜 건 아니다. 자책은 곧 기억이다.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굳은 다짐이다. 며칠 후, 서윤은 병원으로 다시 돌아갔다. 새로운 병원장이 부임해 있었다. 젊은 여성이었다. 첫 전체 회의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환자가 최우선입니다. 앞으로 모든 결정은 오직 환자 안전을 기준으로 내려질 것입니다. 서윤은 그 말을 들으며 깊이 생각했다. 당연한 말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았던 말이기도 하다. 이제 정말 지켜질까? 서윤은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계속 지켜보고 감시할 것이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305호. 민수의 어머니 병실. 서윤은 회진을 돌며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민수가 어머니 손을 부드럽게 잡고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하지만 표정이 한결 편안해 보였다. 민수가 어머니에게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누구도 방해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아들의 손을 살며시 쥐었다. 그 짧은 미소는 모든 말을 대신했다. 서윤은 병실을 나와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쏟아졌다. 예전과 똑같았다. 하지만 달랐다.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형광등이 깜빡여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이제 진실을 알고 있으니까. 병원 밖 계단에 섰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가득 채웠다. 상쾌했다. 오래도록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던 보이지 않는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다. 뒤돌아본 병원 건물은 여전히 거대했다. 하지만 이제 공포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저 건물일 뿐이었다. 사람이 만든 것이었고 따라서 사람이 바꿀 수 있는 것이었다. 서윤은 마지막으로 속으로 천천히 중얼거렸다. 환자를 지키는 것, 그게 바로 병원의 존재 이유다. 의료의 가장 근본적인 본질이다.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병원은 더 이상 병원이 아니다. 환자 한 분 한 분이 모두 소중하다. 숫자가 아니다. 실험 대상이 절대 아니다. 생명이다. 이 진실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다. 평생. 새벽이 완전히 지나가고 따뜻한 아침 햇살이 병원 벽 전체를 환하게 비추기 시작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서윤은 처음으로 따뜻한 바람을 느꼈다. 계절이 천천히 바뀌고 있었다. 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조용히 다가오고 있었다. 서윤은 계단을 천천히 내려섰다. 한 걸음씩 신중하게, 하지만 확고하게. 앞을 향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환자를 지키는 싸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니까. 민수가 있고, 김 여사가 있고, 장 씨가 있고, 박 변호사가 있었다. 함께 싸울 사람들이 곁에 있었다. 서유는 천천히 걸었다. 아침 햇살 속으로 새로운 하루를 향해